네, 1,400만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믿을 만한 정보, 쓸모있는 정보, 무엇보다 돈이 되는 정보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생생주식연구소 시간이고요. 오늘은 IS셋 이지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간밤에 또 트럼프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재미있는 뉴스를 툭툭 던져줬습니다. 하나 더 큰 문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의약품 관세부터 살펴볼게요. 10월 1일부터 의약품에 대해서 대규모 관세를 적용을 하겠다.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미국에 도움이 되는 일이긴 합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상품 관세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고 반도체에 관한 이제 부분이 언급되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제 의약품 관세였는데 일단 이제 100%라는 표현을 했고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전부 다 부과를 하겠다. 유예 기간도 그렇게 이제 길지가 않고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사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이게 충격이 안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고 우리도 금리 인하에도 오족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원래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주가 반등이 가장 큰 업종이 원래는 제약바이오와 기술주거든요. 근데 사실 제약바이오는 최근에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거의 주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데 관세 이제 상품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고 여기에 미국의 조효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지금 이제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는 그러기 상태인데 이제 오늘 이제 그 내용이 나왔다. 이제 100% 관세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뭐 중국이나 우리 일본, 유럽 특히 이제 이 의약품 관세 같은 경우는 주로 유럽 제약회사들을 많이 겨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제약회사들이 대부분 본사를 영국 내지 최근에 이제 아일랜드 쪽으로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세에 거의 다 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뭐 미국을 대표하는 화이자나 일라일릴리나 이런 미국 제약회사들도 공장이 미국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일라일릴리는 미국에 있던 공장 일부를 우리 한때 또 매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해외 생산 기반인데 그럼 이제 미국 업체들도 다시 리쇼어링 공장을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의약품 공장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루 만에 뚝딱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1년 내로 오라 그러던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게 과연 이제 1년 안에 공장이 과연 그렇게 대규모로 지을 수 있는가라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지만 사실 뭔가 특화된 공장 하이테크 기업이나 제약바이오 쪽은 특화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미국에 그런 인력이 있느냐 자체도 지금은 상당히 이제 의구심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코너에 몰려 있는 제약회사들이 지금은 더더욱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가에 상당히 큰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데 주가 흐름 별로 안 좋고요. 그런데 반대로 셀트리온 쪽은 괜찮은 것 같은데 최근에 일라이릴리 미국 공장 인수한 거 이거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그럴 것 같고 일라이릴리 미국 공장은 4,500억에 인수를 했다. 이 부분 좀 큰 것 같고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먼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먼저 이제 미국의 공장을 인수하는 부분을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마 그걸 철회한 걸로 지금은 좀 보이고요. 셀트리온보다 먼저 공장을 좀 알아봤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한국에 공장 라인이 거의 다 완공이 되었고 차기 공장도 한국에 아마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했고 요거는 아마 이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업 부분이 좀 다르다는 부분도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CMO나 CDMO라고 해서 위탁 원료 생산을 위주로 하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CMO나 CDMO는 관세를 의뢰하는 쪽에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체 부과 담당하진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리스크도 좀 낮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장은 미국에 공장을 지을 의사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최근에 그 중국의 우시바이오가 미국에서 제재를 받고 미국에서 확장했던 공장에 대한 규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로는 기회였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잡으려면 결국은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트럼프는 미국에서 약간 낮추겠다면서요. 이렇게 하면 약간 낮추는 게 아니라 올리는 거잖아요. 의도가 뭐예요 이게? 저도 이제 이 부분에 굉장히 의구심이 가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손볼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상당히 감정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은 집권 초기부터 이미 예상되었고 제약바이오 업체들을 압박할 것이라는 부분.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임무를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약의학의 발전을 부정하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 백신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안티적인 부분인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말기 때 나왔던 제약회사와의 갈등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해묵은 그 감정들이 지금 오히려 이어지지 않나라는 사실 감정적인 부분도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분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이 의도를 정말 알 수가 없는데 술도 안 마시니까 콜라 마시고 취했나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요. 또 하나의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트럼프 이게 우리에겐 더 중요해요.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는 선불이다.
깡패야 돈 막아놨어? 이건 또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선불이다라는 표현은 이게 채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받을 돈을 미리 이제 받아야 된다는 의미인데 선불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상무장관 어떤 상무장관은 3,500원에서 플러스 알파 얘기를 또 꺼냈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증액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외환보유고 자체를 비율을 충분히 했고 우리 정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가서 또 얘기를 했고 일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5,500과 우리 3,500은 규모의 단위 차이가 있다라는 네. 부분이고 전체 외환 보유고에서 보면 우리는 80%에 육박하지만 넘는 수준이지만 일본은 30%대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이제 엔화라는 어떻게 보면 6대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발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부분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놓고 보면 기축 통화도 안 있고 전체 외환 보유액의 80% 넘는 금액을 일시불로 현금으로 선물로 달라는 것은 네. 이게 이제 협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오히려 이번에 러팅익 상무장관이 일본과 발을 맞추기 위해서 증액을 하라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일본하고 발을 맞춘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외환 보유액 비율을 본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기축 통화에서 본다면 오히려 낮춰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서 일본과 발을 맞춰서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했는지 상당히 이제 답답한 부분이 있고 이거는 뭐 전문가가 보든 일반인이 보든 상식적으로 어떤 협상이나 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부분은 저희로서도 상당히 지금 난해할 것 같다. 예.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에서 3,500억 달러를 만약에 현금으로 선불로 준다. 라고 하면은 남은 외환 보유액이 우리나라 GDP의 한 3%대가 되는 거니까요. 이러면은 그냥 외환위기 직진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아마 한 달 결제도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버틸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와의 합의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당장 생각나는 게 유럽도 자동차 관세가 낮아졌고 일본도 낮아졌으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부터 생각이 나거든요. 자동차 기업들 지금 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차가 국면을 맞고 있죠. 현대차 예. 같은 경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본이나 유럽, EU도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15% 낮아졌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금 현재 이제 25%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이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고 지금 현재 미국 내 공장을 빨리 증설을 한다라고 해도 시기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몇 달을 더 버텨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고 다만 이제 주가에 대한 충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그다음 폭락 수준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우리가 7월달, 8월달 수출 구조를 보더라도 굉장히 선방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는 물론 이제 지금 역대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고 자동차도 분기별 기준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이브리드를 비롯해서 제네시스 계열에서 현대차가 굉장히 선전을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버티는 쪽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어느 정도 버티지만 과연 이제 25% 체제로 계속 갈 수 있느냐라고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어쨌든 미국과 우리나라 관세 협상이 아마 저는 이제 다음 달 에이펙을 기점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의점을 잡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지금 자동차로서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는 조심해서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 시장에 안 좋은 소식은 또 있습니다. 환율.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어제 넘어섰고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것도 외국인 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오늘 더 올랐네. 1,411원입니다. 네, 1,410원을 넘어가는데 아마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도 지금 이제 발을 좀 들어놓고 있고 주식 시장에는 지금 9월달 기준으로 보면 월말이 아닌데 7조 원 이상을 매수했고 뭔가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원화가 어느 정도 좀 강세 돌아서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이번에 미국의 이런 관세와 관련돼 있는 돈에 대한 압박도 있지만 사실 미국이 지금 오늘 GDP 3.8%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0.8%에서 IMF에서 인상한 수치가 올해 한 1% 정도거든요. 물론 내년에는 이제 2%를 넘어간다고 보지만 그러면 지금 미국은 GDP가 3.8% 우리가 1%대 수준. 여기에 금리는 미국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의 기준으로 본다면 금리가 우리가 높아야 되고 GDP 성장이 우리가 높아야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외국인 자금이 채권이나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걸 가지고 환율을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근본적으로 역전된 상황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부 채권 시장의 스프레드가 좁혀지면서 외국인들이 유입된 자금이 좀 늘어났고 주식시장에는 9월달 들어서 7조 원 넘는 매수를 했지만 이거 가지고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펀더멘탈적으로 원화가 강세로 가기는 지금 구조적으로 한미 금리 역전차나 GDP 성장률이 너무나 벌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그런 고환율이 거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유, 가지가지 골치가 아픈데요. 오늘은 살펴볼 게 많아서 한번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인데 최근 들어서 반도체주가 전반적인 오름세를 이끌고 있었다가요.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는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괜찮은 사이클의 예. 초입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나 디램 가격이 모두 상승을 했고 원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주가가 먼저 뛰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뛰기 시작했는데 이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나온 얘기가 디램이 부족하다, 공급 가격이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여기에 따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처음으로 가격 인상 카드를 꺼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30% 정도 가격 인상하겠다. 라고 꺼냈는데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4분기 그 가격 결정 현물 가격을 놓고 고객들한테 고정가를 디램은 30%, 낸드 플래시도 10% 인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급 부족이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모든 디램 관련돼 있는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할 것이고 이게 이제 슈퍼 사이클인지는 판단이 안 되지만 적어도 상승 사이클로 전환된 거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골드만삭스 레포트가 나왔던 HBM4에 대한 어느 정도 비관적인 견해. HBM 경쟁 회사들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다운될 것이다라는 게 그 비관론이 갑자기 이제 긍정론으로 바뀌었죠. 그게 예. 이제 역시 이제 HBM이 중심에 있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하이닉스가 생산 라인을 거의 HBM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디램이 부족해진 거예요. 소위 말하는 범용 반도체들. 네, 범용 반도체 예. 부족해졌고 지금 DDR5 이상급보다는 DDR4 이하의 범용 반도체들 가격이 2배 상태였습니다. 그게 상승을 주도하면서 그러면 전체 D램 가격이 이렇게 인상되면 사실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유리한 국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이고 요 사이클은 지금 모건 스탠리 예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를 잘 믿지 않죠. 그 항상 반도체 관련돼 있는 윈터 이즈 커밍의 그 어떻게 우리나라 보면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 본능인데 이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론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제가 볼 때도 내년 1분기에서 2분기까지는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이어질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지금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좀 길게 보면은 조정은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다룰 게 많아서 이거 짧게만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해서 이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더 갈 수 있겠냐 이런 평가도 나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을 보면 하이닉스보다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수급이 좀 더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9월달 들어와서도 최근 1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5천만 주 이상 삼성전자에서 매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7조 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 9월 1일부터 7조 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치면 6조 원입니다. 넘습니다. 그러니까 7조 원 매수 중에 전부 반도체네요. 솔직히 6조 원 이상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고 네네네. 60% 이상이 삼성전자 쪽에 많이 기울어 있다. 라고 보면 지금 매수는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것도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거는 이미 하이닉스가 36만 원 근처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지금 레포트가 가장 높게 부른 쪽이 한 42만 원에서 44만 원까지 나오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렇게 해도 7, 8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 막 50%, 60% 상승하던 기대 수익이 한 20% 정도로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 쪽으로 좀 몰리는 기운이 더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기대의 희망을 꺾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끝으로 이 두 회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인데요. 어제 주가 흐름도 그랬고 오늘 주가 흐름도 그렇고 네이버는 급등세, 카카오는 폭락세예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네이버는 이제 어제 뉴스가 나왔죠. 업비트의 두나무를 지분을 이제 서로 교환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가 거의 비슷한 경우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호재성으로 주가가 10% 급등을 했고 카카오는 오히려 최근에 네이버보다 주가 흐름이 좋았었는데 어제 이제 어떻게 보면 리뉴얼을 했죠. 새롭게 이제 카카오톡이 변신을 하면서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제 나왔던 카카오톡의 변화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를 안 하는 게 좋았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아마 이제 카카오는 우리가 대부분 사실 메신저로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SNS 채널보다는 메신저로 쓰는데 SNS 채널 쪽으로 강화가 되면서 오히려 불편해졌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히려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아마 조금 더 주가 탄력을 받을 개연성은 있어 보입니다. 카카오 업데이트는 하셨습니까? 자동으로 됐더라고요. 사실 어제 저도 메신저를 받았거든요.
업데이트 체크하지 말라는 네, 네, 메시지를 받았는데 가만히 있었더니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제가 이게 처음 뉴스가 나왔을 때 사석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3개월 안에 롤백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좀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후폭풍이 끌 것 같은데 네이버 이야기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해보자면요. 이 두나무라는 곳이 성장성은 네이버보다 더 큰 곳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거를 인수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쪽이랑 많이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시너지 효과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 두나무 이제 업비트라는 최대 가상 거래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이버는 네이버페이 이용자가 그래도 전 국민 60% 정도. 그러면 진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우리가 가상자산의 어떤 자산에 대한 비중보다는 실제로 전자화폐 기능이 또 많이 부각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네이버로서는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있고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의지가 하나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예. 만약에 이게 사기업들이 하지 말고 중앙은행에서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결론하면 이거 리스크 요인 아닙니까? 원래는 사실은 그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은행에서 하는 게 이론적으로 맞죠. 저도 그렇게 이걸 보기는 바꾼 하지만 거를 네. 우리 유명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거를 근본으로 통조이체 바꾸셨는데 네. 원래 이제 중앙은행이 기존 이제 신용은행과의 단기거래 자금 이동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제 수단으로 썼던 기능이 가장 강하거든요. 그게 가장 간편하고 안전하고 비용이 줄어드는 점에서 원래 스테이블 코인의 기능이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미국의 약 달러의 채권과 관련된 기능을 어느 정도 커버하기 위해서 네네네.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끌고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내용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보시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너지는 있겠지만은 일말의 우려는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면 예. 이 근본 자체가 또 바뀔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런 점들도 잘 고려해서 네이버 접근하실 때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ISL 이지환 대표와 함께 주식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LG 맞죠?